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강의를 맡게 된 정준모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의 이제 일단 커리어를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인문학, 동어동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또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컨설팅 회사였으면 저를 안 뽑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외국계 컨설팅 회사, 아마 저는 애플 같은 회사에 잘 뽑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로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했었고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던 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정말 원시 1세대, 0세대 컨설턴트들이 있고, 이제 제가 1세대 그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외국계에서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와서 막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인사 조직과 관련된 분야의 컨설팅이 처음으로 셋업이 될 때 제가 그 셋업되는 조직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IMF가 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변화가 오면서 이대의 경영학과 교수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있었던 그 컨설턴트들이, 야,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컨설팅에서 나온 수익을 다 외국으로 보내기만 하냐. 우리 멋진 이제 로컬 컨설팅 회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그때 지식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퍼뜨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흩어졌고, 저는 남아서 계속 이제 또 외국계 다시 컨설팅 회사가 저희를 사줘서, 머서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또 인사 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컨설팅 회사지만 인사 쪽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전략 쪽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이제 분야 쪽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의 머서 컨설팅이라는 게 그쪽에서 이렇게 또 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나와서 독자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뭐 라이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또 흔히 말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 그걸 했을 때 그 또 초창기의 그 회사입니다. 이걸 셋업하고 들어오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제가 2009년도 1월 4일 날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나를 잘한다라고 인정해주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7월 30일까지 딱 공부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서 합격을 해서 이제 제가 쭉 또 노무사로서 활동을 이렇게 쭉 합니다. 제가 노무사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컨설턴트 명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또 다른 그 컨설턴트 명함들을 이렇게 그냥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이런 노무적인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게 된 그런 방향들에 쭉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시냐고 이렇게 저한테 합니다. 네, 제가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객과 저 사이에 엄청난 신뢰감이 확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의심을, 과연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다가 제가 노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러면서 그걸 밝히는 순간에 굉장한 끈끈한 라포가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같이 정말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쭉 그렇게 되고, 제가 보면 현재 노무법인 산하라고 하는 제가 수습받았고, 여기도 이제 우리 저기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 대표 노무님 김원기 대표 노무사님이 계세요. 거기서 있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야, 너 수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다른 법인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나한테 와서 해. 그리고 저희 컨설팅 사무실하고 한 10분 거리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수습 다 잘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산하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에 들어가서 노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그 프로젝트였어요. 거기에 경쟁 상대가 뭐 김앤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그 생산직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임금과 직급 체계, 수당 체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노사 양쪽에서 박수 받고 나왔습니다. 예,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특히 그 양쪽에서 다 박수를 받는 경우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어느 한쪽에서는 XX 새끼들 뭐 이러면서 실정도 모르고 저런 결론 냈다고 막 이러고 비난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쌍용 자동차가 어떤 회사였느냐? 그 당시 2011년도, 2009년도에 우리나라 노동 역사에서 정말로 뼈아픈 그 옥새 파업과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에서 그 공권력이 투입되고 막 그러고 사회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무급휴직당하고 막 그러고 자살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무엇을 계기로 회복을 이제 관계대로 회복해 나가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로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했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우리 노무사님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작업들이 저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아주 작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때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어느 일방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했다. 그랬다라고 그랬을 때 저 회사가 과연 몇 년을 더 버틸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정말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직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카카오 페이지 지금 이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넥스트 플로어 이 넥스트 플로어라는 회사는 지금 나인 게임즈 뭐 이런 회사로 됐고요. 뭐 직방 여러분들 방북할 때 잘 하시죠? 뭐 이런 이제 최근에 그런 IT 벤처 뭐 이런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뭐 이런데 저희들이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선발 이런 부분들 조세재정연구원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경부 통계청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들 같네요. 그다음에 뭐 서울대 자 이런 어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LG나 GS 계열사들을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 사업부 그쪽에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기도 했었고 뭐 현대 관련된 회사들, SK 관련된 회사들 뭐 이렇게 쭉 본다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런 회사들에 가서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실무에서 일을 한다거나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실무에서의 경험, 제가 시험을 또 통과하기 위해서 했던 공부의 경험, 그다음에 제가 그리고 이렇게 쭉 가르쳐 오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합격시켰던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이 쭉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합격생들이 가끔씩 이제 결혼 때 되면은 이제 몇 년 있다가 노무사님 저 결혼합니다. 노무사님 아니면 결혼 장가도 못 갈 뻔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안 그래요. 남자분들이 저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장가 갑니다. 뭐 이러면서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내 덕분에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합격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는 아주 조그만 부분은 잠깐 뭔가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조언하고 거들었을 뿐이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한 건 너다. 오늘을 만든 건 너다.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식장 가까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를 제가 정말로 초초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험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이런 수험 과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어느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험 과정에 대한 안내를 그 큐넷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알아서 그 교재들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하다가 신림동에 이런 강의를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았지만 저는 일 끝나고 강의하러 오는 시간이 있으면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이 학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 학원 시스템을 보니까 야, 역시 BTS를 만들고 우리 블랙핑크를 만들고 태권도를 만들고 즉 한류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그 근본에는 무슨 힘이 있었느냐? 사교육이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사교육이다. 제가 노무사 시험에서도 똑같다. 야, 이거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기간을 몇 개의 기간으로 텀을 학기로 나누더라고. 그것을 우리가 N기 뭐 이렇게 합니다.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GS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GS는 그럼 또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GS가 그룹 스터디의 앞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룹 스터디는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었을 시절에 그냥 막 대형 강의로 해놓고 그냥 책 줄줄줄 강의하던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소규모의 그룹 스터디 형태로 이렇게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그룹들한테 무조건 강의 한번 듣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걸 기수로 나눠가지고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의 내용과 어떤 패턴들을 조정해주면서 했을 때 성과가 높았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GS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GS 그룹 스터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강의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소수 강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서는 1년을 4개의 기수로 나눕니다. 그 4개, 그래서 우리가 0기에서부터 3기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그 기수를 나눈 이유는, 굳이 그걸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 괜히 뭔가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 다 나누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자, 그 근본적인 이유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는 뭐냐면은 16페이지의 답안지를 가지고서 결판이 나는 시험입니다. 그 16페이지를 써 나가기 위해서 점점 보고 공부하는 양이 앞 단계에서부터 제일 앞 단계에는 그래, 이 16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지만 그걸 쓰려고 그러면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를 봐야 돼. 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이해를 했으면 그걸 이제 조금 16페이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압축하고 추격해가지고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네가 압축하고 추격된 그걸 가지고서 이해하고 쓸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 모의고사를 봐야 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암 표적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암 표적, 이암 표적.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배우는 대상,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대부분 시험은 표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가끔씩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사례형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표출하면서 적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올해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에서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들은 내게 내면 출제자들은 어떤 사례형 문제를 냈을 때 그 사례형의 그 결론이 하나로 나오도록 그렇게 사례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겠죠? 사례형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가도 답이 되고 저렇게 가도 답이 된다라고 그러면 채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쭉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이 이해와 암기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 표출 단계까지 오는 요 부분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일단 유사하게 적혀 있으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얘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적혀 있으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줘야 돼.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더 떠보기 위해서 사령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령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쇼크들을 받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해 준 사례형의 정답의 어떤 결과하고 수험가에서 흘러다니는 다른 결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노무사님 그러네요. 제 거에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뭔가 내가 이해했고 뭔가 암기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거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실무를 해보면 거창하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간단하게 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장황해지고 나중에 장황해진 거는 다른 해석들을 낳게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무사라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 의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거나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수술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이렇게 뭔가를 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나오냐. 자,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들 또는 우리 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전문 자격사들 중에 보면은 거꾸로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그런 전문 자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기고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을 잡아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적용 부분들이 그 전체 배점에서 미치는 영향은 5%에서 1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출할 수 있다는 거는 시간 내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간 내에 쓰려고 그러면 결국은 암기가 엄청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연기 1기, 2기, 3기라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동차생이다. 처음 시험에 진입해서 하셨던 분들을 동차생.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유예를 시켜주죠. 1차에 합격하면 그런 사람들을 유예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첫 해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생동차, 생유예 뭐 이런 희한한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생동차, 생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헌동차, 헌유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헌동차, 헌유예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헌동차였어요. 저 헌원동차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냥 N수생입니다. 장수생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이 쭉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느 정도의 시험 공부 기간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즉 1년 반이라고 했을 때 유예생으로 생유예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저 때에는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헌동차, 헌유예 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올라갔고 시험에 들어오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경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공부하는 기간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 강의에 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데 있어 갖고요, 노무사 되는 것이 꼭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하셨어도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여기 와서 노무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왜 내가 노무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기간 내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힘든 기간들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인생의 시절들을 여기 신림동 학원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더 도전해 볼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합격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저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 볼펜하고 뭐 형광펜하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했던 분, 이분은 ROTC 장교로 있으면서 공부하시고 일하시면서 거기서 받은 월급 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신림동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 저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쭉 강사 이력 봤는데 이력이 있으신 분이 노무사님 뿐이 없으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저기 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렇게 대세 강사도 아니고 다른 쪽을 듣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래. 그냥 자기는 공부하겠대요.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해에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집이 지방이어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 저 계속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원 시스템하고 똑같이 기수를 돌려라.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고 커뮤니케이션 해라. 복습 인증 올려라. 뭐 이제 나중에 복습 인증 얘기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친구가 지방에 내려가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쓴 볼펜의 양입니다. 몇 자루인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한 5, 60자루는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하여튼 적게는 한 대여섯 자루에서 많게는 8자루, 10자루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자, 합격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도대체 공부 어떻게 하면 합격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느냐? 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지는 지표이고 피드백인 겁니다. 그 친구가 첫 해에 이거 너 첫 해는 안 썼냐? 그랬더니 썼어요. 첫 해는 이거 3분의 1도 못 썼죠.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해가는데 그 처절함이 뭐냐? 손 근육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공부를 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냅니다. 보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시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암 표적에 표출이 돼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했는지 그리고 그 암기가 된 것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이 과정들, 쓰는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충분히 공부했다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합니다. 인덱스 있잖아, 지표 있잖아. 또 예전에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준들을 어떻게 잡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같은 책 20번 보면 합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 20번 봤대요. 그거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아마 18번만 쓰면 합격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그럼 네가 그거를 19번, 20번이라는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다 된다. 더군다나 노무사 시험은 이것은 우리는 선발 시험이 아니에요. 그 공무원 시험처럼 몇 명 선발한 그 시험이 아니라고. 우리는 전체 과목에서 꽈락이 안 나오고 평균 합쳐가지고 60점이 넘으면 모든 사람에게 노무사로서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한계를 뚫고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이 그 해에 안 돼, 그 다음에 안 돼. 그러나 그 다음 해에 된 거다, 그 다음 해에 되거나 그래서 그분들의 합격률들이 이렇게 쭉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 한계, 여러분들 우리 우주로 발사되는 그 우주선들이 자기 그 우주선 로켓에 쓰여 있는 연료의 99%를 어디에 다 씁니까? 대기권 돌파하는 그 지점에서 99%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힘들을 99%가 아니라 99%에 못 미치는 그걸 쓰게 되면 그냥 대기권 안에 있다가 다시 대기권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어붙여야 돼요. 그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밀어붙이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에너지의 양, 그 공부의 양을 저는 적산동부량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적산온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적산공부량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적산공부량은 우리 식물, 작물들을 가꾸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적산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잘 맺히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 전 해에 각 작물들마다 날씨가 맑아가지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됐던 날이 며칠 이상 돼야만 그 다음 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결실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못 채우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냉해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다 이게 그냥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도 매해 공부량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공부량을 충분히 잘 쌓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느릴 거예요. 이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쌓을 수 있는 공부량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와서 3년, 4년 한 사람보다 분명히 적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3년, 4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차이 되는 사람도 있고 2년 차이 되는 사람도 있고 4년, 5년 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체 공부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시험을 봐야 되는 그 한 해 동안에 쌓아놓은 그 공부량들이 대기권 돌파할 수 있는 그 합격권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이 됐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속도가 무지무지 빨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각 기수가 그 공부의 속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다 공부했던 배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1년 안에 똑같은 공부량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내 스타일을 파악해서 나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 들어오면 다 그래요.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합격입니다. 단기 합격. 단기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기간을 줄여서 합격만 시켜놓겠다는 건데요. 단기 합격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단기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적정한 시점에서 합격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가지고 노무사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방법론들을 가르쳐주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학원 이외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실무 들어가서 배우죠? 여러분들 전문 자격사예요. 합격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도 노무사, 대표 노무사도 노무사예요. 그럼 같은 전문 자격사로서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들고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아, 나는 1년 차 노무사니까 나는 모르는 거고요. 저분은 10년 차니까 10년 차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수험가에 자기 6개월 했는데 합격했다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정말로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인가 3개월을 공부하고 1,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뭐 했냐면, 노무사님, 저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도 가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뒤로 1년 동안 다시 강의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와가지고 찾아가서 와서 묻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네가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짧게 해야 되고, 나는 올해만 딱 공부하고 했을 때 이거예요. 올해만 1년 가지고 승부하시려는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저는 합니다. 절대 1년 딱 해갖고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든지 다 권하겠는데요, 이거 그런 시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적상 공부량을 쌓아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동차 이런 것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는 교과서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보면은 뭔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그거를 위해 가지고 흔히 말해서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험서라는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만들어 놓은 책이 있지만 그것은 보조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근본 자료로서 들고서 공부해야 될 것은, 저는 교수들이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 그 인더스트리 바운더리 내에서 서로 피어 리뷰라는 그 전문가들 간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스탠다드 지식으로서 가르쳐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6페이지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중간에 다른 도구들을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들 나왔죠. 자,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럽니다. 강사들은 보면 내 책 어디에서 나왔다 이러고 내가 적중시켰다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속으로 너무나 우습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다 이렇게 컨설팅에서도 같이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 교수님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저보고 그때 정부장 당신은 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라고는 못 부르지만,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경영의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잡아주는 당신은 고수야. 그래서 저보고 정고수 이렇게 했어요. 김 교수님, 박 교수님 이러면 왜 그래 정고수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증대에서 스탠다드 지식이 돼야 되는 것들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절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다른 여러 교수들 책을 보면은 거의 80%는 내용이 똑같아요. 즉 그 80%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지식으로서 알아야 될 것으로서 인사노무 분야에서 그걸 다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들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교수들의 그 책들을 모아와서 공통적인 80%와 교수들마다 다른 그 20%들을 거기에 다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수험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통적이고 정말로 알아야 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의 상대적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고, 교수님들마다 특별하게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일시적인 이슈들이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수험서라는 것이 교수들의 교수조보다 더 두꺼운 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다 알아야 합격할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책에서 다 나왔어, 강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오만 잡다한 거, 중요도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공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수조 교과서를 두세 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여러분들 시험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출제의 어떤 베이스를 삼기 위해서 뭘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신림동 강사들의 수험서 들고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다른 동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텍스트북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험 출제 근거가 되는 그걸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수험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가 기본이 뭐다라는 것들을 알고서 야 여기서 변형이 뭐가 있었구나 이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변형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야 나 수험서 하나만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갖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원가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일타 강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의 재생산을 높여넣어야지 학원이라는 상업주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일타 강사들 통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나왔지만 저렇게 해서 합격이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수없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중으로 불합격된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제대로 공부하고 적성 공부량 쌓고 연습하면은 합격하는 시험이다. 근데 하다가 안 되어서 나가면 자 그렇게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까? 야, 다 누구 강의 듣고 다 나는 합격했는데 나는 합격생인데 그럼 네가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물어보자. 진정으로 물어보자. 그것이 정말로 공부했던 사람들의 문제냐 가르쳤던 사람들의 문제냐 저는 거기에 상당히 또 이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조 교과서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교수조 교과서를 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수조 교과서들 중에서도 제가 3인공조라고 하는 3인공조가 여기 우리 교수님들이 김영재, 김성욱, 김광식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책을 이렇게 하는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책이 가장 수험 적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수험 적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답안지에 쓰기에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책이 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저도 이제 수험 적합적인 입장이지만 교과서로서 이것을 굴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가르치고 실무에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하냐면은 이 3인공조책이 난잡하다.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난잡한 거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잘 돼 있는 책인데 뭐가 난잡하니? 그러면 왜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요새는 근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되냐 이거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다들 그래. 딴 수험생이 그러던데 합격했던 사람이 그러는데 자 소스 근원으로 쫓아가지 못하고 맨날 카더라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무사 합격해가지고 노무사로서 등록을 해서 노무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고 뭐 이랬던 분들의 지금 한 30%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안 하시기도 하지만 노무사로서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맨날 카더라 통신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거죠. 전문가로서 내가 나의 식견, 내가 가졌던 지식, 나의 어떤 태도 이걸 가지고서 문제들을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문제더라도 문제가 떨어지면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전문가인데 요새
그 실무 수습 들어온 노무사님들 받아보면 저희 다른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럽니다. 미치겠다. 왜? 그랬더니 사건을 맡겼는데 얘가 3, 4일을 찜쪄먹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안 배운 거래요. 안 배웠대. 노동법 시간에 이거 안 배웠던 내용이래. 미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냐? 아니 대표 노무사님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즉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런 그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떠먹여주고 뭐 다 정리되어 있는 거 나는 그대로 그거만 외워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긴 글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우리가 이런 어떤 퍼즐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퍼즐이 퀴즈고 알쏭달쏭한 거잖아요. 자,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이런 퍼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퍼즐의 최종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즉, 맞춰야 되는 그림이 무슨 모양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험의 퍼즐 조각은 뭐냐 하면 이게 퍼즐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퍼즐 조각을 완성시켜야 되냐면은 법 과목과 경영 과목이라는 이 퍼즐 과목을 완성시켜야 돼. 그리고 법 과목 안에는 노동법, 행정제청, 민사소송법이 있고 경영 과목 안에는 인사노무, 경영조직 이런 거 있고 우리 선택 과목 중에 하나는 경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결국 네가 시험에서 합격하려고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그게 이제 퍼즐 조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퍼즐 조각을 왜 배우느냐? 결국은 우리가 노무사로서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 경영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가지고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의 고객이 누구야? 회사 사장님과 근로자예요.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경영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경영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공부를 그러면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각각의 과목들은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 학문들이 지향점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법 과목들은 항상 뭘 구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리에 기반해서 제대로 책임과 의무들이 다 이렇게 배분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스티스의 결국은 딱 맞는 것들, 즉 이 공부는 법 과목의 공부는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법의 조문이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조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래서 그 법이 추구했던 최종적인 목표인 정의에 도달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논리적인 구조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답안지도 쓰는 법이 아주 일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나 빠뜨려도 안 되고 쓸데없이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 흐름을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법 과목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갔을 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경영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경영은 뭐예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를 만들었어? 자, 여러분들 회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거창한 여기 뭐 인류의 삶을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민낯으로 얘기하면 왜 회사 만들었어?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해요. 부자 되려고 만든 거라는 거죠. 자, 그 부자 되려고 만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돈 벌려고 이러면은 되게 좀 질나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가 순화된 언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들이고 많이 뽑아내는 게 효율성입니다. 효과성은 결국은 그래서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냈느냐, 만들었느냐, 달성했느냐, 이것이 효과성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적게 들이고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효과라는 것들을 만들고 측정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답안지가 나중에 가는 방향들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 되는 것이지, 어느 것 딱 하나만 정해져서 요것대로 이렇게 법과목처럼 써야 됩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도, 법과목들은 거의 뭐 그 서술이 되는 순서가 딱딱딱딱딱 그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학 과목들은 무슨 소설책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럽니다. 그러나 그 소설책 같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어떤 논리적 구조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교수들이 지 하고 싶은 얘기 막 짓거려 놓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 거기에도 최소한 학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 논리적인 글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럽니다. 경영학이든 법학이든 학문을 하는 방법, 그 학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구나. 처음에는 다른 것처럼 보였고 일부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만나는구나, 진리는 만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나가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정말로 좋은 노력을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 퍼즐판에서 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알았어요. 아까 과목들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야, 좋아. 그러면 다시 인사노무라는 과목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놈의 인사노무 관리는 처음부터 끝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돼? 이 그림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가 50% 됐네, 60% 됐네, 70% 됐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그러면 맨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보세요. 뭔가 맨날 하는데 결론이 나는 거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가야 될 목적, 그 목적지의 중간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인사노무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인사노무가 아까 뭐 한다고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경영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돼. 워크를 시켜야 돼. 자, 그 일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일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내고 그 일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일들의 가치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국내 교과서에서는 직무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직무관리 분야다라고 해놨는데 직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서양 교과서나 어디에 찾아봐도 이런 용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직무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묶어놓고 이걸 직무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좋아.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구조화 시켜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일을 잘할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킬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했으면 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시키고 나면 그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인사평가를 해야 돼. 그리고 이 평가 결과로 일 잘한 사람들한테는 보상 줄 것이고 일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교육훈련 시켜야 될 사람도 교육훈련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얘는 영 이게 아니고 다른 일을 더 잘할 것 같으면 이동시키고 아니면 더 윗자리로 올려보내고 아니면 아예 얘는 정말로 아니다. 그러면 빼내야 돼요. 자,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이 인사라는 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에서 하는 기본 기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일에서부터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할 때 방출로 퇴사를 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건강해야 되죠? 산업안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내가 와서 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또 내가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 이외에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또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업 문화를 만들고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경영조직론이라는 쪽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기능과 여러 이런 부가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활동 외에 결국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사업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고 실천해야 되고, 인사라는 것도, HR이라는 것도 그 어떤 사업 전략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탕이 이 HR 전략이라는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기능들이 쭉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학문 체계를 만들게 됐던 사회와 시대적 배경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자, 경영학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했습니까? 미국에서 발전했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에요. 자,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뭐 하는 그런 시대 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때 즉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였느냐? 자,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백인, 남자, 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내가 최대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학문 체계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환경이 쭉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백인이 아니라 야, 히스패닉 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성도 막 들어와. 남성이 아니라 여성도 들어와.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식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제는 조직에 나이 든 사람도 들어옵니다. 미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50세, 40세 때 다 은퇴를 하고 10년, 15년 살다 갈 거라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젊은 조직에 보면은 50살 넘어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60살도 있고 70살도 있고 다 이럽니다. 호령. 자, 이런 각각 기본 모델이 돼서 만들어 놓던 이 모델과는 다 적용되기 힘든 인적 자원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인적 자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여성, 고령, 나이, 그 다음에 인종, 민족,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느냐.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꺼지고 나면서 그때 뭐냐면 엔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기업들이 막 분식회계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파산하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미국 기업인데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느 기업 하나의 문제가 전 세계에 여러 그런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되게 된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 사기치고 남들 거 몰래 이렇게 뒤로 해서 돈 빼내는, 또 돈을 무조건 많이 벌면 장땡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 버는 거, 야, 돈 번다. 우리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구 환경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건 니께 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을,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영 속에 반영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 조직들에게, 회사들에게 너네들이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 써서 해라라고 그랬는데 그 이슈가 떨어져요. 윤리성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기업 내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나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사부서에서 이것들을 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윤리와 철학이 경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다루게 되어야 되는 어떤 주된 영역이 이렇게 또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묻게 되면 우리가 이걸 다양성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이버시티가 뭐냐?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이쪽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되고 하지 못한다. 이런
자, 그 성국신사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다양성의 얘기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에서 다른 분야가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텍스트로만 해놓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 묶었죠. 이건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다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여기는 이거 밑으로는 그러면 야 이게 직무 관리라고 아까 그랬잖아. 요거 밑으로는 그럼 또 뭐가 있어? 또 퍼즐 더 세부적인 뭐야? 그러면 직무 설분평 있고 모집과 선발은 그 안에서 다시 모집과 선발로 나누고 또 모집은 그 안에서 뭐 개념이랑 뭐 이런 거 쭉쭉쭉 나눠져.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래야지 내가 어느 조각을 갖고 있고 어느 조각을 못 갖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시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인사평가 그러면은 인사평가는 다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내가 이거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지. 자, 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활용하고 접근을 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경영조직론 것도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험 강의에서 파워포인트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는 이제 뭐 강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썼었고, 이 전자칠판도 제가 제일 먼저 썼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니까 파워포인트 써서 강의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기교나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수험가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전자칠판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아마 몇 년 뒤면 다 쓰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또 뭐 전자칠판 쓰네 만에 아니 그게 무슨 중요도가 있는 겁니까? 더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면 쓰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연기 우리가 9월에서 12월 달에 교과서 이렇게 봅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면 아까 그랬지만 저하고 공부하거나 저하고 일을 했던 저희 후배 노무사들, 후배 컨설턴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되게 힘들대요. 뭘 많이 해야 된대. 그런데 아니 힘들대가 아니라 뭘 많이 해야 된대.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가 좋다. 엉뚱한 짓 안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가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안에 노무사랑 동행 카페라고 하는 저하고 공부와 같이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거기다 사진으로 쭉 올리고 그 정리하면서 질문들이 있는 사항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다 달아줍니다. 아마 그 노무사랑 동행 카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의 그 기록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내가 이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과서를 내가 강의도 듣고 내 방식대로 이해한 부분들을 한번 해봤어. 교과서를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GS 1기라고 되게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제 수험서를 가지고서 이거를 압축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쭉 공부를 하는데 이 제 수험서는 저는 강의 워크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워크를 해야 된다는 책이거든요. 그 워크북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설명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 것들, 질문들을 쭉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답을 달아가는 과정들을 쭉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GS 2기라고 하는 이 경우가 이제 시기가 오는데 이때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쓰기 연습, 표출 연습을 또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노동법은 150점이 만점이고 다른 과목들은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가기 위해서 2기 때는 50점짜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기 때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기 때 보던 이 수험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그 진도만큼의 이 부분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또 다시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험서를 3번을 더, 그냥 단순하게 3번을 더 보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만. 그런데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 인증할 때 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한 기수당 3번씩 보게 되고 이 수험서를 우리가 거의 9번, 10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20번에 가까운 뭔가의 그 자료들을 우리가 눈에 익히는 작업들을 이렇게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복습 인증, 여기 이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따라서 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저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3기 끝날 때쯤 되면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뭐 잘 쓸 자신은 없지만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답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잘 쓰기까지 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쭉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무사랑 동행 카페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복습 인증들을 했던 것들 하면서 여기 질문들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들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답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안 붙는 질문은 없다. 그러나 시간은 며칠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어갈 때까지 안 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질문을 하게 되면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5분, 10분만 더 강의를 합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까 경영학이랑 법학 과목은 뭐가 됐든지 이렇게 답안지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의, 요건, 효과, 절차. 그 다음에 예외. 그래서 결론 딱 정해져 있어. 그러나 경영학 과목들은 이것이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그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제가 2차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84.7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점수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 표정을 보니까. 그때 수험생들 전체 평균이 39점인가 38점대였습니다. 제가 받을 때에는 이 표준 점수를 돌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점수를 표준 점수로 돌리게 되면 저는 100점보다 위에 있는 점수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면, 이걸 저 같은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웃라이어는 100점으로 처리한다 해요. 자, 제가 84.7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라고 하면, 제가 답안지를 잘 썼다는 거예요. 답안지를 잘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안지의 내용도 잘 썼고, 형식도 잘 썼다는 거지. 그렇죠? 내용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내용과 답안의 형식을 잘 맞춰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글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글이 구조적으로 잘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 글이 어떻게 흘러갔을 때 구조적으로 잘 흘러가게 됐냐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가 잘 쓴 글이라고 했던 글들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백의 필목 종방장단 제시, 백의 필목 종방장단 제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된 글들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들어가야죠. 내가 주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개념,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 필요성, 목적, 조직에서 중요한 이유,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이유, 필요성, 목적이 뭐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종류, 분류, 유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이 종류, 분류 방법들을 적용해 보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이
개념과 필요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했던 여러 종류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가운데에서 당신의 조직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제약사항, 이런 전제 조건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사점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저가 쭉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들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 아니 꼭 그런 식으로 가야 돼? 뭐 아니 왜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왜 순서가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끄떡끄떡하면서 내려오셨나요? 다 대부분 끄떡끄떡하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이 한편의 논리적이고 잘 짜여진 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오는 것이 되게 어떤 글들이 그러냐? 논문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면 좋은 답안지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답안은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 백의 필목 종방장단단치를 가감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작정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게 기본이 돼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형식으로 안 돼 있다고 하면 교과서가 정말로 제대로 글도 못 쓰고 난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읽어보면 대개 이 큰 흐름들을 지켜가면서 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의 교과서들의 그 소제목들이 배경, 필요성, 뭐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의 필목 종방장장대시의 어떤 틀에 맞춰서 교과서에 있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옮겨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답안지 쓰는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 아니, 못하겠냐 이것이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수험에 대한 접근 방법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다음에 복습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력들을 쌓아 나가야 되고 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라고 했던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